답답한 정치 뉴스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한시적 정치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선까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야 공천이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14일날 이해찬 의원 컷오프라는 가장 센 뉴스가 있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선거 관심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락되는 뭐 유명 정치인들이 나오면서 언론들이 보도도 하고 사람들도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천을 둘러싼 이런저런 분란들 모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거니까 약간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또 야권 심판론이 더 먹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지점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공천 결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의외 탈락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탈락 같은 경우는 의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외 아니죠. 탈락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의 문제만 있었고, 왜냐면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이해찬 딱 둘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자이자 유권자라서 궁금했던 게 그런 건데 모든 그 권한은 기본적으로 그 명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이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컷오프니 뭐 이런 건 어떤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당의 공천 권한은 대표에게 있고요. 대표 직인이 찍힌 공천장이 있어야 선관위에 그 당의 이제 후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에게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내부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놨던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현역 하위 20% 컷오프, 현역 하위 20%면 한 21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탈당한 의원들 그 당시 한 10명 남짓 빼고 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1차 컷오프 명단 10명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컷오프는 지금 문재인 대표 때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 그게 아니고 김종인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고 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우리가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을 평가해서 공천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초재선 의원 중에 하위 30%, 3선 이상 중진 중에 하위 50%는 정밀 심사하겠다. 하위 20%다. 뭐는 대체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게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역에서의 경쟁력 여론조사, 지역에서의 활동 현지조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종의 쉽게 말하는 경쟁력이죠. 지역에서 얼마나 먹히느냐. 그걸로 등수를 매겨가지고 30%, 50%는 정밀심사 거의 다 떨어뜨린다는 각오로 정밀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어쨌든 정밀심사 대상 안에 든 분들 중에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날아가고 공관위 차원에서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수긍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정청래 의원. 그것과 별도로 당 윤리위에 징계된,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등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밀심사 대상입니다. 그럼 정청래 의원은 거기 윤리위 문제. 거기 걸려서 그래서 공관위에서 1차적으로 결론이 나와서 그 명단이 비대위에 넘어가죠. 그럼 최종 결정은 비대위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공천 잡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던데 이게 어쨌든 게임의 룰 같은 거잖아요. 수긍 못한다는 건 사실은 결과를 승복 못하겠다기보다 룰 자체를 승복 못하겠다 이런 정서들도 좀 있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후보 혹은 의원이 뭐 떨어져야 되느냐.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토니 블레어라고 영국 노동당 총리했던 이 사람이 공천받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53년생인데 22살 때 노동당에 입당을 해요. 당원 자격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4년 지난 다음에 지구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결심을 해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리고 다시 한 3년 지난 29살 정도의 이제 지역구의 의원 공천 자격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여기도 이제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이제 자기가 출마하기에 좋은 지역구 이렇게 물색을 하는 거예요. 당원이라면. 그럼 그 지구당에 가입을 하면 그 지구당의 당 대표들이 면접을 해요.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후보자가 복수로 이렇게 있으면 지구당에 있는 당원들이 선거를 해요. 거기에서 뽑히면 최종적으로 중앙당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후보자 그룹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토니 블레어처럼 이 지역구 정당원은 아니었지만 다른 데 살다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중앙당이 우리로 치면 중앙당이 직접 추천한 경우도 있고 또 뭐 지구당 당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복수로 쭉 있으면 이 자체는 자유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승복을 아마 하겠죠. 근데 한국에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요? 한국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역위원장 자체가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당 자체가 그 현역 국회의원 내지는 낙선했더라도 그 한 사람 개인이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고 그 한국의 지구당들이 그렇게 사당화된 이유는 우리의 정당 구조가 풀뿌리 정당이라기보다 자발적인 정치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 이외 기득권 집단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치에서 많이 참조하는 게 미국식 모델이에요.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여기는 정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상관없이
다 이 예비 후보들 투표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후보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막 득표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만 해도 정당원이 자발적으로 투표하기 위해서 후보를 뽑고 마지막 순간에 중앙당이 비토를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지구당 지역구 포함해서 전부 다 지역 주민에 의해서 뽑힌 후보를 중앙당이 비토할 수 권한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프라이머리인데 한국은 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정당원도 투표를 하고 중앙당 권한도 강화하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도 일부 도입하고 이런 게 막 짬뽕이 되어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 룰을 다시 바꿔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 그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천 자금의 큰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 정당 정치가 아직까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거죠. 누구도 그렇죠.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방금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뒀던 게임의 룰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그것을 개인의 리더십 혹은 카리스마 혹은 책임을 지고 정권을 뭔가 휘두르는 국면이 있으니까 이제 더 잡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당의 태생적 뿌리 자체가 사실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낙하산 공천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반드시 불만이 생기고 잡음이 나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이런 규칙이 나와 있기라도 하잖아요.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 공천 룰까지 비밀이에요. 이번 총선 룰도 비밀이고 저번 19대 총선 룰도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서 뽑았는지 몰라요. 계속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이 밑에서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상향식 공천. 네, 상향식 공천을 하자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꽝 난 건가요? 일단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2번이나 공천 학살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공천 학대 어린이에요. 공천할 지금도 때마다 아직까지 지금 2008년에도 공천을 못 받았고 2012년에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이제 김무성은. 경선하기로 했죠, 김무성. 이번에 경선하기로 된 것만 해도 그 사람 감지덕지.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논의를 하고 네네네. 그 김무성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상향식 공천은 날라갔죠. 이 양구가 뭐 뭔 소리 하냐 했기 때문에 날라간 거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전략 공천이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한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 워낙 우리나라 정당들이 지구당 차원에서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못 들어오고 혁신적인 인물이 못 들어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야 모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 공천을 계속 반복을 하면 즉 중앙당에서 뭐 찍어 내려보내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일반 유권자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노력을 별로 할 게 없고 그 기존 정당이 만들어 놓은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거대한 딜레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과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노력과 함께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천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공천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모든 정당은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뽑아라.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영국이나 이런 곳에는 그냥 정당 마음으로 뽑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옛날에 일본 모델을 따랐던 건데 일본은 개파 보스들끼리 모여서 협상해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 하는 거죠. 전형적인 밀실 공천이고 그래서 일본 정치가 여전히 좀 그 사회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현재 토양에서는 어떤 제도를 들어와도 잘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괜찮은 후보들이 나오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라고 해야 되나? 네, 대표의 대표예요. 네.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김종인 대표 일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전국적인 김종인 인사가 된 경우가 거의 처음일걸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분이세요. 우선은 그 전두환 12.12 쿠데타 직후에 국보위 전문위원 했고요. 그다음 직후에 민정당 비례대표 했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수석까지 했고요. YS 때는 민주당 비례대표로도 나왔고 노무현 때는 그 경제부총리 물망에도 오르고 비례대표 의원을 했고 안철수 멘토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박근혜 2012년 무렵에는 새누리당 스펙트럼이 아주 넓으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자, 근데 이걸 쭉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자 같아요. 공자? 주군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는 게 거의 분명해 보여요. 뭔가 그런 사심이 없으니까 이런 이력이 별로 안 부끄러운 거지. 문제는 이제 지금 공천 과정은 정책가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영향을 발휘하는 건데 이분의 이력을 쭉 들여다보면 앞만 들여다봐도 정치인 이력은 없어요. 정책가 이력 있고 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이런 정책 관료로서 열심히 보좌하겠다라는 이력은 있지만 정치를 한 이력이 없는데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니까 이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정책이란 게 결국 정치의 과정이고 정치의 과정에서 이제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지금
정치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정치의 과정에서 김종인 개인이나 혹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획득하는 정치를 펼칠지에 따라서 이분이 구성하는 그 정책 구현력도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전 궁금한 게 이분을 쭉 보면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민주당의 정서와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반감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지자들이. 네, 지지자들이. 그러면 이제 집토끼랑 비유를 하잖아요. 집토끼들은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바깥에 있는 다른 중도층을 집토끼가 떨어져 나간 만큼 그러면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건 아무도 어떻게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본인의 책임을 걸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정무적 그러면 판단이죠. 그런 건 예. 건가요? 본인은 잃는 집토끼보다 얻는 산토끼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떠나는 집토끼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니네 손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건데 김종인 대표의 논리는 대선 때 어쨌든 보수 대 진보의 1대1 구도로 정말 집토끼 대결을 세게 붙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51대 48 나온 거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40%는 그러니까요. 지지한다는. 그런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요 전법은 해봤단 말입니다. 해봤으니까 좀 색깔을 분명히 하는 네, 정법 해봤다. 집토끼를 결집시켜서 싸우는 전법은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때 2번 세게 해봤고 이번에는 다른 전법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뭐 본인이 집토끼를 결집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씨를 데리고 왔을 때 이미 이런 결과는 예견된 거고 저는 이 모든 사태까지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데려와서 앉혔고 그때 앉힐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대표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립이 엄청나게 세고 앉히는 순간 독재를 시작할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때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데려다 앉혀놨고 자기는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총선은 뭐 지지자들의 불만은 쌓여가지만 그런 기조로 치러질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대선 때까지 어떤 기조로 갈 것인지 이런 게 좀 결정되지 않을까요? 김원철 기자 말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의 포지셔닝이 어떤 우클릭 네. 포지셔닝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좀 장기적인 맥락에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좀 안타까운 건 뭐 어쨌든 각 선거 때마다 쟁점이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또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 51%를 먹겠다고 하려들면 이제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빈 공백으로 남겨진 의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쪽에만 오른쪽에만 두 개 정당이 계속 그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 사회 유권자들은 긴 맥락에서 보면 이 이른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에 관한 의제들을 제대로 대변할 만한 정당은 이제 정의당? 자, 같은 얘기는 하여튼 그게 이제 큰 공백이 되겠죠. 근데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의제 영역이 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국가 사회는 그 의제를 비워놓고 그냥 여기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특정 국가,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일본이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고 의회 내각제까지 어쨌든 민주주의잖아요. 비록 어쨌든 민주주의. 개파 보수들끼리 모여서 공천할지라도 어쨌든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그 정치적 맥락에서 발전이 없는 이유는 그 국가 이제 전체가 완전히 우편향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고 이런 자유와 인권 관련된 의제들을 반영하는 정치나 정당들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정당으로 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들이 마련해놓은 게임의 룰 전체를 뚫고 나가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적으로 보자면 한국이 유럽 모델 다당제 혹은 뭐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건 희망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 정도면 가도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실제로는 일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일본을 향해 자민당이라는 거대한 정당이 국가사회 전체를 우경화시킨 상태에서 스스로 모든 정당이 우클릭하지 않으면 득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래서 어떤 그 이른바 진보 인권 자유와 관련된 의제도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고 시민사회 일부에서만 소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원한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포지셔닝 변화라면 뭐 현실 정치에서 인정해 줄 필요는 있는데 좀 큰 맥락에 정말 이렇게 가는 거면 약간 우려할 바도 있는 거죠. 예. 우리는 너무 민주당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한겨레 20일 읽으면서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모든 기사가 재밌죠. 한겨레 20일. 정기구독은 1호 66에 9호 9. 예. 알파박? 알파고. 내가 진정 알파박이다. 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내용 보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놓는 악수 같은 모든 순들이 따지고 보면 그 알파고처럼 나중에 치밀하게 계산된 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 알파고 비율을 연장해서 가져가 보면 우리가 인간이 알파고가 두는 수를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긴단 말이죠. 네네. 아, 그럼 묘수였나 보더라고 사후 해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파고가 써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알파고는 실제로 그게 치밀하게 승률을 따져서 계산된 수였던 거잖아요. 3구까지는. 라고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개발자들이 거지. 이렇게 뭐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알파고가 써서 그렇게 설명하진 않잖아. 그렇긴 하죠. 그 알파박이라는 비유도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는데 모든 걸 의도할 수는 없어 사람이. 근데 이것저것 일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또 이길 거란 말이죠. 이거 이긴다 그러면 결국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묘수였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뭘 하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는 이제 굳건하다는 거죠.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체스 그 챔피언이 디퍼 블루에게 딥블루에겐 이겼고요. 디퍼 블루에게 졌어요. 디퍼 블루한테 질 때 디퍼 블루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밝혀지기로는 버그로 잘못된 수를 놨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첫째 판이나 둘째 판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체스 챔피언이 밤새 분석을 해보니까 아 여기에 놓으면은 20수 뒤에 디퍼 블루가 이기는 수였던 거야. 그래서 그걸 분석한 뒤에 패닉에 빠진 거죠. 얘가 20수 앞을 내다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판을 다 졌다는. 그래서 결국 졌다는. 그거 진짜예요? 네, 멘탈이 완전 흔들린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버그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한테 당한 것도 버그로 확실히 그건 증명됐어요. 개발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버그였다? 그러니까 그런 우연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려면 룰이 있어야 돼요. 룰이. 근데 룰이 공개되지 않고 룰이 숨어 있고 수많은 우연과 사심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전략과 전술을 버리고 우연에 의해서 모든 걸 맡기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 게임 자체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난장판인 거죠. 그렇죠. 여당 야당 다 난장판이고요. 보통 이렇게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의 무게가 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야당 심판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역대 가장 공세적인 여권의 선거구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한 번 더 믿어주세요. 뭐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더 잘할게요.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저번 세월호 전국에서 치러졌던 지방선거 때도 도와주십시오였어요. 뭐 그 정도 톤이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도와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했으니까 저희들 좀 쳐달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다 발목 잡아서 못한다. 발목 잡기론이죠. 그걸 이제 야당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3.1절 경축사에서도 계속 야당 비판, 국회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이게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쟤네가 자꾸 발목 잡네? 이런 액션을 취할 때 먹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몇 %죠? 인기가 40%죠. 많다고 했는데. 40% 항상 40%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40%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랑 비교해봤을 때 높은 편인 건가요? 높죠.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핵심은 등락이 있잖아요. 네. 전국에 따라 등락이 있는데 그렇지. 오늘 박 대통령도 뭐 약간의 진폭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0% 플러스 알파. 못 받아도 40%? 그게 제일 특이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일 못하게 하는 야당 심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일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프레임인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 해고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 무상보육 예산 안 만들었고 교육적 갖다 떠넘겼고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사라져버렸죠. 질 좋은 일자리 창출했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청년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만 늘어나고 있고 저 같은 이제 약간 중년에 이르면 가계부채 문제가 좀 등장하는데 가계부채가 거의 243조 3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경제 정책, 사회경제 분야의 지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버금갈 만큼 실패한 정권이에요. 이건 지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에 한 10분의 1만 부실한 지표가 나왔어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정권 심판하자고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정 지지층 상대로는 이게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뭘 행하면 피드백이 오거든요. 심판하건 지지하건. 근데 뭘 행하건 상관없이 계속 지지하는 건 뭐냐면 통치예요. 통치의 영역이 한국에 한 40% 되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궁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혹은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지지율의 변수가 뭐냐면 공격에 의해 변동이 되어요. 즉 야당이 이것이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혹은 야당이 스스로 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대안으로 부상을 하면, 대안 세력이 되거나 제대로 된 비판을 하면 이 공고한 지지율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지난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야당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좀 부재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기는 야권 심판론이라는 게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내세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묘하게 들여다보면 야당도 심판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당의 실력이 부재하고 야당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묘하게 섞이는 지점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야당 욕하는 게 입에 막 붙어 있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에 대한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종인 체제의 포석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자꾸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지지자들에게 야당 심판을 호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야당 심판론에 의해서 이 동요될 요소들을 제거하자, 정청. 근데 이렇게 모든 사안을 뿌옇게 만들면 여태까지의 그 투표 성향을 봤을 때 이 야당 쪽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층의 투표율이 더 낮잖아요. 이 이슈 자체를 더 뿌옇게 흐리게 만들어 놓으면 전 오히려 20, 30대, 40대의 투표율도 더 동반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집토끼로는 승부가 안 되고 산토끼를 잡아오겠다는 이 전략이 모험적인 측면 핵심이 그거예요. 과연 집토끼가 모여질까? 제 말이. 집토끼가 모여질까? 20, 30대가 결집을 할까?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집토끼 도망가면 정의당 가는 거 아닐까요?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정치권 소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정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